오늘 강의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복지국가란 무엇인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이 개념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는 스웨덴 사례를 통해서 복지국가의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려니 역사부터 정치, 정책, 행정 등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민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은 행정가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자리에 오늘 참석은 안 하셨지만 계시다면 정치가로서는 무엇을 해야 될 수 있을까? 사실 삼자가 모두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주민으로서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질 않아서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리질 못하고 그냥 짤막짤막하게 넘어가면서 하니까 나중에 책을 보시고 읽어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토론 시간을 잠깐 가질 예정이니까 그때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럼 과연 복지란 무엇인가? 우리 아주 시작부터 보시죠. 복지. 어느 한 분이 말씀을 좀 주시면 어떨까? 복지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얼굴이 잘 사는 거. 네? 여러 사람이 평생에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잘 산다는 것이 좀 막연하죠. 돈만 있어도 잘 사는 거고, 자식들이 많아도 잘 살 수 있을 거고, 또 뭐 가난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 그런데 행복은 사실 저절로 되지는 않죠. 대단히 많은 조건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조건조차도 개개인에 따라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없고가 다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라고 사전적으로 나와 있지만 복지는 엄격하게 말해서 행복한 삶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사회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안전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한 삶. 근데 여기서 시간이 걸려도 제가 이것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의 한자. 다들 아시는, 더군다나 어르신들은 한자가 익숙하시니까 여기가 뭡니까? 보일시, 한일, 입구, 받전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먹는 거죠. 경제가 고르다. 한일은 고르다는 얘기고, 밑에 뭘 해서 받전. 일이죠. 과거에는 밭일이, 농사일이 다였을 뜻이다. 지금은 노동시장이죠.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이 결국은 고르게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노동이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노동시장, 현대사회에서. 그런데 지자는 더 재밌어요. 이것도 보일시에다가 이거는 정지지자죠. 여기에는 중용사상이 있습니다. 과하면 안 된다. 적당한 선에서 끊어야 다른 사람도 나같이 살 수 있는 공동체 연대의식이 우리 한문에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안전한 삶인데, 보통 복지는 개인의 복지를 얘기하기보다는 사회적 의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언어를 씁니다. 그럼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의 복지만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주의죠. 지금 잘 사는 분들이 바로 나만의 복지를 취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드는 이유가 골고루 잘 살자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라는 말을 씁니다. 사회복지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의식주, 뭐 지금은 의식주는 주만 해결이 좀 안 되고 있죠. 아마 지방에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괜찮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수시의 주거 환경은 제가 미처 거기 완전히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주택정책의 문제죠. 그 다음에 돌봄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서 개인 혹은 시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고, 질병, 노령, 실업, 빈곤 등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는 다른 말로 해서 사회 안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 안전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국가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를 총체적으로 사회정책이라고도 부릅니다. 복지 국가가 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혹은 깊이의 사회정책을 만들고 법제화해서 그것을 행정부가 집행하는 것이죠. 이런 사회정책에 의한 사회 안전망이 제도적으로 촘촘하게 짜여 있을 때, 빈곤 혹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시민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고루 잘 사는 거 말씀하셨죠. 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회 안전망이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 있어야 된다.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정부죠.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하도록 누가 요청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정부 보고만 해라 하니까 멋대로만 돈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분권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민에 맞는, 우리 시에 맞는 행정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독립하게 해 주십시오.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 이유가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잘 살게 우리가 더 잘 아니까 그 정치를 하겠다. 이래서. 그러나 사회정책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적으로는. 큰 틀은 국회에서 만들어내야 되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는 자치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게 선진국이 다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국가 운영의 목표로 하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부릅니다. 이제 복지국가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사람들이 잘 살게 하는 것, 하는 그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것을 막기 위해서요? 이런 사회적 위험,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생에 부딪힐 수 있는 사고, 질병, 노령, 실업, 빈곤. 빈곤은 뭐 이 앞에 이유에 의해서 빈곤으로 전략할 수가 있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위험 요소죠. 그죠? 어떤 위험 요소에도 견뎌나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게 짜여 있을 때 그것 자체를 목표로 하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복지국가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흥공업국이라고 일컬습니다. 국가의 유형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역사가 짧고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고 현대 국가가 오면서 산업화되기 시작한 것은 50년대 말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대단히 신흥공업국,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나라나 혹은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까지도 지금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복지국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복지국가로 전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아주 최빈국인 아프리카의 일부, 남미의 일부를 제외해놓고는 전 세계가 복지국가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이 복지국가가 다 똑같이 가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잠깐 보면은 한국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점으로 해서
현대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대부분의 복지학자들은 동의하는 일입니다. 1999년 누가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네, 저도 바로 그 밑에서 비서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1960년대에 사회보장 입법이 이루어졌어요. 의료법, 의료보험법. 지금 우리가 계산히 혜택을 보고 있는 의료보험법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의료보험법만을 제해놓고는 다른 모든 사회복지 제도는 대단히 시혜적이에요. 여전히 시혜적. 제가 복지국가론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복지국가를 보편주의적으로 접근할 때는 절대 시혜적인 감성적인 접근하고는 정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혜적이라는 것은 누가 안 됐어서 그죠? 가엾 써서 도와주는 거죠. 연대는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죠. 같이 나누는 거죠. 고통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복지국가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서 우리가 빼야 되는 것은 시혜적이라는 말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도 많은 국가 공무원들이나 정부 정치인들은 복지를 시혜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가면서 보겠습니다. 중국도 이미 1990년대 들어왔고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수십 년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중국하고 맞먹으면서 경쟁 중에 있어요. 그러나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더 빨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복지국가에 대해서 그래도 좀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복지국가가 모든 나라가 그럼 똑같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유형의 복지국가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21세기, 더군다나 2019년, 내년도는 2020년, 대단히 시간이 빨리 가는 그런 그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시대가 변하면 사회적 위험 요소들이 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복지국가를 그럼 나도 만들 수 있는 장본인이다.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여수에서부터 우리 여수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부터 작은 동아리 차원에서라도 복지국가 다운 어떤 그 생활 혹은 사회운동, 뭐 운동이라면 운동일 수 있고 공부라면 공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모인 자리를 만든다 하실 때 우리 지금 현대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은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국가를 정리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가 뭔가 한 번만 잠깐만 보시겠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위험이라는 건 경쟁 사회에서 위험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삶에서 있죠. 보호와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 시장 경쟁에서 발생하는 여러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를 이제 이 복지국가에서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만들면서 바로 빈곤을 예방을 하고 혹은 개별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혹은 낙오를 예방한다. 여러분들 산모녀 자살 사건 한때 떠들썩했던 거 이곳에서도 뉴스 보신 기억나시죠? 그런 낙오자가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안전망이 촘촘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겠죠. 그러나 각 나라의 목표 수준과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이에 따라서 개별 국가의 특징적 유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이런 복지 유형을 한번 보고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를 여러분들이 6강이 지날 때쯤 한번 의견들을 모아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강의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바로 복지 유형이 무엇이 서로 다른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형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를 스웨덴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복지 유형을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지 유형. 이게 전 세계적인 복지학자들이, 사회정책학자들이 동의하는 세 가지의 유형인데, 하나는 조합주의라고 하고, 하나는 보편주의라 하고, 자녀형 복지 형태 이렇게 나눕니다. 보편주의는 아까 우리 스웨덴 학교 소개할 때 보편주의란 말은 많이 들으셔서, 보편주의는 다 아시죠? 누구에게나 골고루 가는 걸 보편주의라 하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이거는 보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삼인주의, 자유주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십시오. 조합주의는 사실은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보험 드신 분들 이 자리에도 많으시죠? 개인 보험은 어떻습니까? 내가 낸 만큼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받는 보상이죠. 그러니까 보상형, 보장형이 조합주의 모델. 그래서 여기에는 누구나가 다 받는 게 아니라 기여를 한 사람만 받는 거. 그러니까 일반 보험하고 거의 비슷한데, 대신 유럽에서는 이 모델을 많이 쓰면서 국가가 누구나 보험을 들게 한 또 그런 강제적인 장치는 해놨어요. 그래서 보험을 들으면, 근데 국가가 하는 보험이 있고,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노동조합에 든 사람, 조합원들은 의료보험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든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보편주의는 뭐냐? 누구에게나, 여기와 다른 거는 가입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있는 모든 국민은 다 포함되는 거. 그럼 기여금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여기는 조합비를 내죠. 보험료를 내죠. 일정량. 여기는 세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직장 생활을 해서 소득세 내시죠. 재산세 내시죠. 지금 그 세금의 수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다른 문제라도 어쨌든 그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죠. 그는 우리 헌법에도 아직까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러고 이 보편주의에서는 보장형이라기보다는 시민권을 보장하는 의미입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복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그 시혜적이라는 말은 이제 빼십시오. 여러분들이 내신 의무 조항 세금을 내셨기 때문에 국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여러분들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채워줘야 되는 국가의 의무사항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주의 모델은 이미 국가와 나는 상관관계입니다. 내가 냈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기본적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받을 행사를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선거라는 게 있고, 선거에서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메커니즘인데, 어쨌든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이 둘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유럽형이고 이쪽은 북유럽형입니다. 이쪽은 서유럽. 그런데 재분배 효과는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복지제도에서 중요한 게 재분배 효과인데, 낸 것만큼만 하고 끝나면은 그거는 사실은 뭐 이기주의, 그건 복지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재분배 효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이루는, 이쪽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둘 다 사실은 높은 세율이 있어요. 이쪽도 세금으로 걷든 보험료로 걷든 둘 다가 비등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가져가는 것. 그래서 이 아래는 비등하고, 자녀형은 무엇이냐? 이걸 선택형 복지국가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표적 집단,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는 것. 한편 로빈후드 정책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로부터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직접 주는 거. 그러니까 고루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한쪽으로만 가니까 거기에는 중간에 어마어마한 파이가 혜택을 못 받는 계층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빈곤층은 마냥 빈곤층 속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있지만 중간에 이 빈곤층도 아니고 중산층도 아닌 중간계급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 수가 다수인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 사례 얘기하실 수 있죠.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미국. 다 잘 사는 것 같죠? 다수는 빈곤층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계층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오바마 케어라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의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의료보험만은 누구나가 다 들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주 최빈곤층은 국가가 대주니까 그냥 병원에 가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개인 보험에 의해서 하는데 거의 30~40%가 어떤 의료보험을 갖지 못하는 계층들이 그 많은 인구에서 있습니다. 이 계층이 가장 어렵게 사니까 대신 그런 양반들이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차라리 빈곤층을 부러워하니까 여기에서 나태병이 생기는 겁니다. 복지국가는 나태병을 키운다. 옳은 말입니까? 아닙니까? 제 지금 이 얘기 듣고. 네? 네? 바로 이런 형이 그렇습니다. 아니요, 수긍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수긍하시면 안 돼. 이런 형이 나태병을 만들어. 왜? 거저주니까. 여기는 권리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로부터 위험 수위가 닥쳤을 때 봤더니 뭐라고요? 노동. 노동은 누구나 해야 될, 거의 지금은 자기의 권리이면서 의무예요. 그게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겁니다. 누구나 일하면서 받도록. 그러나 아팠을 때, 질병, 아까 위험 중에 하나는 했죠. 아팠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경우에 사회 안전망이 받쳐줘서 또다시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물론 노령 대신 못하는 거고 어렸을 때 못하는 거고, 그러나 적정 근로 연령이 됐을 때는 노동시장 정책이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복지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려고 하는 이런 보편주의적 노동시장, 아니 복지국가에서는 나태평이 있을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류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꾀를 부리는 사람은 있죠.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녀형 모델에서는 나태병을 대단히 많이 키웁니다. 이거는 구별을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개개인의 차이에 성격적으로 나태한 것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회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좀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속도를 내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회복지 지출 국제 비교인데 제가 빨간 글씨를 쓴 세 개만 보십시오. 이게 대표적인 OECD 국가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순공공사회 지출과 순사회 지출이라는 요 둘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순공공사회 지출이란 말은 국가가 아주 순수하게 사회복지를 위해서 쓰는 GDP 대비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GDP의 22%를 사회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국가가 단순히 국가가 쓴 사적 지출까지 합치면 24.5%. 그럼 요것만 비교해 볼게요. 독일 국가가 순수하게 쓰는 거 23.3%. 거의 비등하죠. 뭐 조금 높지만 개인까지 합치면 거의 비등하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지금 비등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미국을 보시라는 겁니다. 국가가 쓰는 거 20%. 근데 개인이 얼마를 해요? 개인까지 합치니까 30%.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공공 플러스 사적 지출을 합친 거니까 이 말인 30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한 40% 쓴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40% 전부 사보험에 의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주머니 돈에서 개개인이 나가는 돈이 미국은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복지 국가를 선호하는 나라 두 나라, 독일과 스웨덴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내서 하나, 조합주의에 의해서 하나, 여기에는 거의 나가는 돈이 비슷해. 내 주머니에서 나가 받는 혜택이 거의 비슷해. 그런데 받는 혜택은 독일과 스웨덴이 아주 다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내 주머니에서 복지를 위해서 나가는 돈은 비슷해. 그런데 미국은 아니에요. 훨씬 많이 낸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미국이 나태병도 기르는데 보수주의자들은 자꾸 복지를 깎아내려서 미국형으로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더 착취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잘 사는 분은 아니죠. 그까짓 거 조금 더 내서 인류병원에 가고 인류요양원에 가면 특별한 대우를 받는데 내 돈 갖고 내가 하니까 그걸 선호하지만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돈이 더 나간다는 이거는 OECD 국가가 만들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누가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명확한 팩트를 보시면서 복지국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고 제가 이 도표를 보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지 유형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 개개인이 돈을 마음대로 개인 보험으로 의해서 쓰게 할 거냐 국가가 걷어서 공동으로 할 거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근데 공동으로 걷어서 할 때는 방법론의 차이지만 어떤 때는 이게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대신 주고받는 거를 생각을 하면 아까 그 도표는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교육비, 여러분들 교육비가 세금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자식을 위해서 쓰는 돈이 세금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 자체가 목적이니까 그냥 쓰는 거지. 그게 삶의 목적이니까. 행복이니까. 자식이 학교 잘 다니는 게. 이 행복을 어떻게 찾느냐도 달라지는 거죠. 복지국가에선. 그런데 그게 국가가 다 마련해서 누구든지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보기 전에는 참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누구든지 맛을 봐야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현재의 현 주소를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복지 체제는 그럼 어떤 유형에 속할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조합주의에 해당이 돼요. 왜? 4대 보험은 누구만 됩니까? 근로자 중에서도 정규직만 되죠. 비정규직 안 되죠. 이게 조합주의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조합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다른 유럽과 다른 게 대단히 행정의 비효율성, 사회 서비스와 소득 보장을 연계시키지 못하는 점,
정부가 행정적으로 기구만 만들어 놓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살피지 않는 점 등등, 중복사업, 민간 사업하는 거가 뭔지 모르는 거, 민간 비리 상태, 뭐 최근에 일어난 그 어린이집 사건 등등 이런 거를 보았을 때 한국은 조합주의 중에서도 하위 모델, 거기에서 남유럽에 가깝다고 봅니다. 남유럽은 우리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남유럽 같이 가지 않으려면 복지국가 하지 말아야 된다 소리를 하셨어요.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는 남유럽처럼 가려고 복지국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남유럽처럼 가리는 것은 바로 자녀적 복지를 하려다가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부터 보편적 복지국가를 나가기 위해서 차근히 발을 디뎠다면 남유럽 같이 국가부도가 일어나는 일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위험수위에 와 있습니다. 남유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만 갖고 복지국가가 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들이 지역사회에 와서 복지국가론을 얘기하나? 이게 중앙정부의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역에서부터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좀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혹시 책을 보시도록 하시고요. 우리나라의 이 빈부격차 일어나는 건 지금 대단히 누구나가 얘기하는 거죠. 점점 더 불평등 지수가 심화되고 있고 계층 이동을 할 수 없는 이런 그 환경까지 도달한 문제. 이게 사실은 2019년 우리나라 예산이에요. 이 중에서 여기 붉은 부분 있죠? 이게 지금 한 35% 가까운데요. 전체 예산의 4분의 1, 아니 35%, 3분의 1 거의 가까운데 이게 복지 노동 예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 예산만 증가한다고 해서 복지국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잘못 운영했을 때는 남유럽처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태병을 바로 잘못 운영하면 나태병을 만들고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금쪽 같은 세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러면은 바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복지국가 스웨덴은 그럼 왜 스웨덴인가? 그런 것이 지금 보편주의, 민주주의 산업국가를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 놓은 스웨덴. 우리나라에서 모든 누구든지 보편적 복지국가 하면 스웨덴을 사례로 들죠. 그게 왜 그런가를 나머지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린 거를 스웨덴 정치, 경제, 경제는 들어갈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사회정책, 행정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서 그 이론을 좀 잘 끄집어내 봐 주십시오. 스웨덴은 한마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날의 문제, 오늘날의 문제가 뭐죠? 저출산 고령화, 빈부격차, 실업, 거기다가 지금은 외국인 난민까지도 들어오는 이런 다양한 현대사회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양극화가 고착돼 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저출산 문제도 아주 하나의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스웨덴도 똑같이 겪은 나라고 그런 문제들을 꾸준히 해결해서 오늘날 평등국가, 민주국가를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특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들은 어떤 비전을 갖고 했으며 어떤 정책들을 폈으며 그리고 이 집행하는 행정부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는 어떻게 이런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나 이렇게 네 가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역사는 사실 남의 나라의 역사를 듣는 게 좀 진부하긴 합니다. 이렇게 지금 4시, 오후 4시 적당히 졸음이 올 이 더운 여름, 초여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옛날 얘기하듯이 드릴 테니까 재미로 들으십시오. 스웨덴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저 북쪽, 예. 그런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해 있고요. 면적은 남한의 4배, 인구는 서울 인구만큼. 사실 참 작죠. 인구로 비하면. 그러나 땅덩어리는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큰 나라의 적은 인구. 그러면 스웨덴은 농업국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농업 시대에 있을 때는 무엇이 국력이었습니까? 인구죠. 인구 없이 식량을 만들어낼 수.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인구가 적다고 해서 쉽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나라, 그것이 19세기 중반, 19세기 이후부터 후반기부터 50년 만에, 반세기 만에 이렇게 일구어진 이 나라입니다. 그 일구어진 내용을 지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국가는 이미 1930년대를 시작을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대가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 스웨덴은 1800년 말부터 1900년 초까지 너무나 가난해서 그랬을 때의 정권을 잡은 한 정당, 사회민주당의 대표, 당시의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내놓은 국가 비전의 제목이 국민의 집이라는, 스웨덴 국가는 이제부터 국민의 집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겠습니다. 라고 주창한 연설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 같은 공동체적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 철학 그리고 100년을 앞둔 비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편주의와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국민의 집의 내용을 보면 아주 단순해요. 요것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다들 지방일수록 그래도 다가가족 세대를 옆에 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서울에 혼자 사는 가족들보다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집의 기본은 공동체 동고동락, 그죠? 어떤 가족 간에 특권의식도 없고 소외시키지도 않고 전대를 주거나 받는 사람도 없고 이게 국민이라면 국가가 국민이 가족이고 국가가 집이라면 이렇게 국가도 가야 된다. 이것을 연대의식으로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단히 감동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말할 수 없이 났던 유럽의 부자들에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그 격차는 심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유럽의 그 귀족들이 어떻게 사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상에 이런 연설을 했으니까 그 이후로 만들어낸 것이 복지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분이 내놓은 이야기가 이미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2012년 대선 때 나왔던 화두가 이미 1928년에 이분이 던졌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소리를. 우리 경제민주화 소리 많이 들으셨죠? 지금은 유아무화 돼버렸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이 사회정책입니다.
페르 알빈 한손이라는 당시에 한 정당의 대표였고 그냥 일개의 국회의원에 불과했는데 이 이후에 32년 집권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주 급물살을 탑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두 번째 복지정책에서 제가 대표로 드는 분들이 물론 두 번째 인물인데 이분은 행정개혁을 한 분인데 이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지방자치단체하고 관련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덕에 한 50년 동안 복지국가가 거의 완성되다시피 합니다. 두 분 덕에. 그런데 여기에 그 아주 구체적인 중요한 키워드만 보시면은 분배의 형평성이 실현되는 노동시장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됐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노동의 중요한 역할. 누구나가 일을 통해서 소득을 제대로 얻어올 수 있는 시장, 경제. 경쟁 속에서 뛰어들어서 잘 먹고 재수온 사람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이미 노동시장이 모든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해서 자기가 일한 만큼 고루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 하면 이게 이제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노동정책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1차적 분배를 어떻게 했느냐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노동시장에서 1차적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미 1930년, 40년 제2차 대전 전후로까지 스웨덴은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복지국가 형성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시혜적으로 국민들한테 퍼부은 게 아니고 노동시장 정책을 비틀어진 혹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피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핀 겁니다. 스웨덴은. 그게 이제 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정책은 우선 급한 대로 노인 고령화. 스웨덴은 1920년대부터 고령화가 진전되기 시작을 했어요. 30년대는 저출산 문제로 인구가 가뜩이나 적어서 걱정이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이른다는 소문이 일어날 정도로 특히 학자들이 그런 위기감을 조성하는 책을 내고 많이 연설들을 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가 위험하다. 그럴 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걸 일어나기 위해서 사회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겪고 있는 문제를 두 가지를 가면서 해결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고 중산층이 공감할 수 있는 노동에 대한 강조, 이건 말씀을 드렸죠.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집을 함께 건설하는 연대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공정한 노동정책이라면 이런 인본주의 입각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국민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쟁사회 아니겠습니까? 교육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개탄하시는 게 너무 사람 냄새가 없다. 모든 게 물질주의. 나만 잘 되면 여기에서 서로 경쟁이 지나쳐서 험담하고 지금 요즘 뭐 이 갈등 사태를 보시면 아시죠? 정치권도 대단한 갈등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까 좀 염려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그 당시에 스웨덴은 어떤 정치적 보복이나 이런 것을 한 것보다는 중산 계층들과의 정치적 대화와 협조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를 폈고 그 결과가
전 국민을 아우르는 이 포괄적 보편주의적 복지제도로서의 스웨덴 복지국가로 발돋움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 지배 이념이면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갖고 국가가 정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럼 그 사회 정책,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안전망의 내용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얘기하면 사회 정책의 내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제가 강조하듯이 스웨덴은 헌법 제2조에 자유평등권과 함께 구체적인 사회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권이라는 건 사회적 기본권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회권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1시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국민들의 기본권 하면은 참정권, 정치권이 있고 그리고 시민권이라는 거로서 우리가 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죠. 그런데 그게 자유,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지도록 평등,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11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단순하게 참정권 하나만 갖고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산업사회라는 건 이미 경쟁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있는 출발이 비등하게 만들어져야지만 된다. 이런 이론들이 나오면서 사회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아주 비근한 예로 교육입니다. 교육이 돈 있는 사람만 받았을 때,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았을 때 노동시장에 가서 평등할 수 없죠. 일단 경쟁을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것을 사회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회권을 이미 스웨덴은 제2조에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게 사회적으로 보호를 한다.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스웨덴이 좀 다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권 안에는 이미 이 안에는 주거권도 있고 교육, 건강 이 세 가지가 대단히 강하게 들어가 있고 노인 되면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까지도 사회권의 헌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나중에 좀 보시면 우리나라에 과연 그런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헌법 개정 운동들이 시민단체들이 열심히 했나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유럽은 이런 거를 명시하면서 근데 서유럽도 사회권을 대단히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등해요. 독일식 복지국가나 스웨덴식 복지는 비등한데 결론에 가서는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북유럽의 복지 체계는 우리가 좀 쉽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 복지 체계를 만들었게 그런가? 아주 단순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내 생활을 하고 자기 개인 생활을 하고 이해하시기 쉽게 사례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세요? 나 하면. 가정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회죠. 둘을 봤을 때 사회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노동, 일자리죠. 그죠? 그래서 가정에 있는 가족 정책하고 노동, 일하는 노동시장 정책 이 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죠? 보편주의가 이런 식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정책을 스웨덴만큼 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물론 북유럽 나라들이 다 비등하다는 걸 전제하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서유럽과 다른 점입니다. 가족 정책.
여성들이 계시지만 가족정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 워라밸. 요즘 말로 그 말 아세요? 워라밸? 어떻게 여성이, 제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성이 일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가? 아빠들도 일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안전, 위험으로부터의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 두 사람이 만약 직업을 가졌다 하면 이 집은 소득 분야에서 어떨 것 같아요? 이미 중산층이 돼요. 아무리 낮은 월급이라 하죠. 두 사람이 버는 한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월급을 받아서 월급이 충분해서 나머지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다고 해도 두 사람이 벌어서 거의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 이랬을 때 평등 관점에서 여성분들이라면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모든 조건이 좋게 주어진다면. 네? 그걸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일 잘 하시고 돈 잘 벌어오시던 가장이 불상사가 생겼다. 어디로 떨어집니까? 예? 바로 사회적 위험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면서. 그래서 복지제도를 그래서 갖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왕에 갖추려면 두 사람이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집에서만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요즘 젊은 세대는 아니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의 따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기 개발을 일이라는 건 꼭 돈만 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개발이지. 자기 인생을, 그러니까 이런 그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 놓는 게 가족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 내가 힘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걸 사회가 뒷받침을 해준다. 이제 그런 식의 두 가지의 정책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스웨덴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스웨덴의 사회정책, 사회보장제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사회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어찌 보면은 임신 및 출산에서부터 육아 혹은 질병, 어쩌다가 일하다가 산재가 생기거나 실업, 여러 가지의 문제가 구조조정 이런 경우도 생각하고 노인이 됐을 때 혹은 자영업 고용주를 위한 이런 장치 그리고 사망 시 무덤회까지를 총체적으로 생애 주기별이라기보다는 사람으로서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내용에 다 소득 보장과 서비스, 돌봄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웨덴은.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들어가 있는 나라가 이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구 유럽과 좀 다릅니다.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것이 있는데 여전히 좀 다른 거가 임신 및 출산에는 소득 보장과 서비스 이런 것이 많이 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관심 있는 분이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미 스웨덴은 35년부터 좀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기초연금법 제정이라는 건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고 빈곤 사회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돌봄까지 필요한 노인들의 빈곤을 제일 먼저 손을 댔습니다. 국가가. 그래서 이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가족정책, 주택정책. 그러니까 의식주를 이미 이 시기에 해놓고 그 다음에 47년, 지금 우리 시작하는 아동수당이 이미 47년에 도입됐고 50년대부터는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대학원까지
발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50년이라는 것은 제2차 대전 이후기 때문에 피폐한 사회에서의 인적 자원 개발로 국가가 교육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 국민을 포함하는 의료보험법. 우리는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죠. 여기에서 아주 종합사회보험법이 생긴 거는 어느 누구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없. 그래서 이미 60년대까지가 이미 복지제도가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작은 35년부터 해서 요 짧은 동안에 복지국가의 완성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대단하죠. 사실 이거는 정치가의 해안입니다. 그냥 되는 거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구가 작으니까 그런 질문 나옵니다. 쉽잖아요. 하지만 돈이 어디 있어서요? 스웨덴은 여전히 40년 전까지는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조세정책,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조세정책의 개혁은 60년대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유럽보다도 근로세를, 소득세를 적게 받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좀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자료에도 보시고 다음 주일에 배포되는 책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자상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대임금제도 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 그래서 노동조합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미 1940년대에 스웨덴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노동시장에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자기 소득을, 그러니까 첫 번째 1차적 자기 소득은 노동을 통해서, 두 번째가 국가가 대주는 거, 세 번째. 그러니까 스웨덴의 사회 안전망은 일단 노동시장을 중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태병 소리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최대한의 스웨덴의 사회복지 정책은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 그렇도록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만 다른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아마 소득보장제도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사회서비스에서도 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것만 있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평등과 가족정책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고요. 사실 스웨덴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은 우리들이 부러워할 것이 이 부모보험제도입니다. 스웨덴은 480일을 출산을 하면 480일을 휴가를 낼 수가 있거든요. 유급휴가. 임금의 80%를 받고 집에 아이들을 1살 반까지 2살까지 키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나 엄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나눌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아동정책은 이미 60년대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은 이제 공동으로 키우자. 이런 게 이제 아동수당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학대받는 아이, 방임되는 아이, 소외받는 아이가 국가적으로 없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저출산 시대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수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지방자치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들여오시는데 여전히 태어나서 방임되는 아이들은 별로 안 돌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 사실 어린아이 그 성폭력, 방임, 폭행 이런 참 끔찍한 그런 사태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 보면 저출산 시대 맞나
이것을 책임진 정치가들한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또 사회적 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 정책도 장애인은 장애를 사회적으로 보조만 해준다면 장애인이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완전한 참여, 완전한 평등, 장애인 정책에 대단히 중요한 철학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노인 정책, 노인도 연금과 돌봄으로 노인들이 편안하게 마지막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이 네 가지 정책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거는 나중에 책을 보시면서 관심 있는 분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빈곤율이 복지정책을 쓴 다음에 얼마나 감소되는가, 동시에 얼마나 출산율도 높아지는가, 여성이 시장에 나가는 고용률도 얼마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가. 그러니까 여성들이 경제활동 많이 하고 그런데도 출산율은 높고 빈곤은 없고 다른 나라하고의 비교한 자료입니다. 이게 복지정책 때문에 생겨진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우리하고 가까운 행정체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분권을 원하시는가? 스웨덴 같은 나라를 왜 원하시는가? 스웨덴도 중앙지방 정부를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기초 있고 광역정부 따로 있고 중앙정부 있어서 세 개가 따로 노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 하면 이 둘을 지방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초와 광역을 지방정부라 하고 그 지방정부에서 광역과 기초를 둘로 나눴다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할 분담을 둘이 나눴어요. 중앙과 지방을 나누는데 그럼 여기부터 얘기를 드려보죠. 중앙은 사실 커다란 일만 해요. 지방정부는 주민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국민이죠. 각각의.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 보살필 수 있는 정치와 정책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중앙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두 정부가 집행 운영한 과정과 결과를 주시하고 시대 변화에 맞춘 새로운 정책 창출 그리고 모든 이런 복지 서비스 체계 소득보다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해서 균형 발전시키는 데 목표를 둡니다. 여수만 잘 되고 다른 인근 지역에 안 되는 것은 복지국가 철학하고는 안 맞죠. 평등을 주장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게 이제 국가가 하는 거고요. 대신 그러면 그러니까 정부는 대신 국민에게 필요한 소득 보장, 일자리 이것은 직접 다루기도 합니다. 소득 보장이라는 것은 여러 보험, 국가적으로 하는 보험은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요. 그리고 지방사무소를 두고 그쪽에서 지불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만 실질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는 데는 기초정부 둘입니다. 특히 기초정부. 스웨덴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 하면 기초정부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정부 하면. 그래서 기초방정부는 교육, 복지 서비스, 주택 건설, 상하수도, 폐기물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수행하고 광역정부는 복지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강과 보건의료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하향식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게 업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미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세정책에서 국민들이 내는 지방세는 모조리 지방으로만 갑니다. 그러니까는 지방세라는 말이 옆에가 우리식으로 쓰느냐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세는 내가 내는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는 모두 지방으로만 갑니다. 기초정부의
나의 지방세의 80%는 기초로 가고 20%만 광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생활하고 관계되는 대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80%는 지방세만 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국세를 내는 사람들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연소득이 높은 사람만 두 가지를 다 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80%는 사실 세금이 너무 높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지방세가 대체적으로 30% 내외입니다. 소득의 30%. 우리나라는 뭐 소득세가 한 12%, 20% 수준이죠. 그러나 나머지 보험료, 교육비, 주거비용 이런 거를 따지면 30%만 될까요? 소득에? 소득의 거의 반 이상이 교육비로 나가고 주거비로 나가고 아마 지방에서는 조금 다르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도시권에서는 다 그런데 이제 스웨덴은 내는 게 30%. 그래서 이 스웨덴의 한 웁살라라는 지방자치정부, 코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방자치정부를 코뮌의 홈피를 들어가 보면 누구든지 당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나 해서 이런 비등한 도표를 다 발견합니다. 당신이 낸 돈 10,000원은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이 중에서 보면 이 붉은 부분이 복지이고요. 이 부분이 교육이고요. 나머지 이거는 인프라, 뭐 교통 이런 거, 곧 뜯어 고치는 거, 도로. 이거는 문화, 여가, 스포츠 이런 거 하는 거고 행정비용은 이 정도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돈의 이만큼이 이 행정비용만 빼면 이게 다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작은 단위에서 정치를 하고 돈이, 소득 이런 그 재정이 가까운 데서 운영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권리 주장을 하실 권리가 있으시죠. 내 돈이 어떻게 쓰여졌나.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 자치분권 시대가 오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낱낱이 어디로 쓰여졌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의하에서 우리가 복지정책에서도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는 정말 노인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거 먼저 씁시다 라고 합의를 모아서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이들 문제 이런 게 지역마다 좀 다르게 쓰일 수도 있는 거죠.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중앙에서 내려왔을 때 그 비효율성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남미형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잖아요. 항상 커다란 덩어리만 얘기하지 정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게 항상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자치분권 시대를 가져가기 위한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회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로 자치분권 시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는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지 그냥 나한테만 잘해줘요. 이거는 또 아니지요. 공동체가 전부 잘 살아야 되니까 끝으로 스웨덴 문화를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우리들의 제6강의 사회 통합을 집어넣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스웨덴의 문화를 그런 차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에. 물론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세요. 스웨덴에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이런 그 연례 행사들이 있죠. 이거는 지금 이제 곧 돌아오는 백야제입니다. 6월 22일부터 하지날 축제. 스웨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스웨덴 국민들이 좋아하는 두 개의 명절. 그게 하지제고 다른 하나는 겨울의 성탄절입니다. 원래 기독교 국가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은 전부 성탄절을 대단히 하나의 국가 연례 행사로 즐기죠. 그래서 이건 하지제, 동네에서 모여서 춤추고 노는 그런 것이고, 이 밑에 것은 겨울이 아주 어둡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 이전에 어두운 북쪽 나라의 잡귀를 쫓고 주민들이 동네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아주 옛날 루시아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례 행사를 합니다. 새벽에 촛불 왕관을 쓰고 그리고 행진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현대식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하지만 이런 그룹들이 양로원 혹은 뭐 시설 이런 데 가서 같이 나누면서 즐겁게 노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이러한 행사가 이제 일종의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발휘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그 루시아에는 우리가 지역에서 뭐 미스 춘향을 뽑는다거나 혹은 미스 이쁜 사람들을 뽑는 것처럼 그 매년마다 루시아를 뽑는데,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 루시아의 대표가 예쁜 사람만 뽑는 것이 아니고 피부색이 검은 사람도 뽑히고 머리색이 검은 사람도 뽑히고, 최근에 와서는 남자도, 초기에는 전부 여성들만 뽑았는데 미스라는 말이 없어지고, 이게 평등사회의 문화가 변화되는 그런 징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이거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아주 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얀텔라겐, 라겐이라는 뜻은 법이라는 뜻입니다. 얀텔라겐의 얀테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에 철수의 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1번부터 10번까지를 보면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이거 한 번만 보시고 뭐를 얘기한다고 누가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나 혼자 나서지 말자. 혼자 나서지 말자. 그래서 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등주의 되지 말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등주의 되지 말자. 스웨덴에는 1등을 절대로 발표를 안 합니다. 꼴찌도 발표를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잘난 척 하지 말자. 권위 부리지 말자. 그래서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통하는 거지만은 국민과 관료에 대한 질책이기도 하고, 관료와 관료 속에서도 질책이기도 하고,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지만 복지국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문화정신을 갖고 있을 때 복지국가가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바로 합의문화 공동체가 생겨진 이유가 정치에서부터도 나오면서 국민들이 그런 의식 조성을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스웨덴의 안정적 노사관계. 스웨덴은 노동쟁이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억울할 정도로 노동쟁이가 많았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노조들이 지금 뭐 현대 울산에서 난리죠. 정당 간의 갈등 난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스웨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투명하고 효율적 공공분야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 잘 갖춰진 사회 기반이 스웨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고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투명성, 효율적 공공분야, 인적 자원 양성,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세계의 경쟁력 제고,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완전 상위층에 있거든요. 경제는 지금 역대 복지국가를 이룬 이후로 항상 상위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나라 중에 가장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 중에서 하나로 뽑힐, 뭐 1, 2등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위권에 있고, 그러면서도 양성평등적, 가장 양성평등이 수위가 높고, 여성 노동 인력이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최고 순위에 올라가고, 저출산율 높고, 유럽 전체에서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노동시장 정책, 교육정책, 가족정책과 같은 핵심 사회정책이 스웨덴 고성장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회학자들이 내놓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웨덴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모두에서 복지국가 이해의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의 하나의 전형이 스웨덴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자상하지 못하게 설명드린 거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띄엄띄엄 그래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어느 형을 선택할 것인가? 일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자녀형을 선택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버겁더라도 같이 걷어서 같이 나누는 나라가 될 것인가? 그게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나에게 돌아오는, 내 다음 세대에 돌아오는 것이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나에게 이득이 오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6강을 통해서 발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스웨덴 사례에서 주어진 정답을 찾기보다는 제가 강의를 드리는 이 이유는 문제 해결 방식,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공동체 문화를 깊게 살펴보아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제 강의의 오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